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조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에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되었는데 2011년 이후에 발동이니까 굉장히 몇 년 만에 발동이 된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코스닥만 사실 서킷 브레이커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이제 거래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코스닥의 문제는 아니죠. 실제로는 성장주에 문제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데, 제가 이제 앞전 시장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미증시가 강세될 때는 성장주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미증시가 무너진 시장에서는 이제 선진국 중심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가 급격하게 프리미엄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그 과정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성장주에 대해서는 마지노선을 꼭 설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성장주라는 것이 사실 모멘텀이 강하면은 그만큼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모멘텀이 너무나 앞전에 너무 과다하게 반영이 되어 있고 너무나 가닥에 반영됐다는 얘기, 즉 시장이 쏠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쏠리니까 결국 시장에서 모멘텀이 안 좋은 쪽으로 하나가 나올 때는 크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앞전부터 사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씀을 자꾸 드렸었는데 좀 힘든 상태가 되셨을 거예요. 설정을 안 하시거나 손절을 안 하시거나 또 그대로 갖고 계신 분들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너무 크게 빠졌을 텐데 좀 대응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뭐 글로벌 증시가 추가로 더 빠진다, 무너진다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이제 올라올 거예요. 다만 올라올 때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성장주 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일 때마다 꼭 비중 충돌을 하셔가지고 시장에서 양극화가 이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가치주 쪽이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먼저 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닥 시장을 좀 볼게요. 코스닥이 사실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 어저께도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개인들의 신용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까 앞전에 작년 8월달, 그러니까 작년 7월달이죠. 7월달 고점을 찍고 나서 무너질 때, 그때가 이제 신용이 4조 1천억이었고 바닥을 만들 때가 3조 1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동안에 신용이 다시 3조 6천억까지 늘어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박스권은 넘어가면 정말 든든한 지지라인인데 박스권을 이탈할 때는 매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직전에 저점 박스권 마디였던 630마디를 이탈하면서 결국 투매가 나온 그런 그림이 되었죠. 그래서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셀링 클라이막스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셀링 클라이막스를 하고 나서 추가로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다 매도를 하고 결국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간 그런 케이스가 되었죠. 그래서 코스닥의 경우는 2011년도 이후로 사상 최대로 개인들의 비중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전부 다 매수만 해놓은 상태고 신용도 많이 지고 있으니까 쉽게 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받쳐주면 좋은데, 기관이나 외인들도 오늘 시장에서 형태를 보게 되면은 성장주를 다 무조건 매도하자 쪽으로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쉽게 반등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반등이 나올 때 우선은 630이라는 자리 때는 직전에 박스권의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630이라는 자리 때는 한번 반등이 나와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630이라는 마디가 나올 때 뭘 해야 되냐?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매물이 너무 큽니다. 이게 거의 6개월 넘게 형성된 매물이기 때문에 이 매물은 어지간한 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는데, 대형 호재가 나올 게 없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구간대에서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고, 왜 제가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이틀 동안에 12% 14%도 장중에 빠졌기 때문에 정말 많이 빠졌지만 기본 마디폭이 깨진 만큼 추가 마디폭이 떨어지게 될 경우 직전에 상승 추세의 자리였던 570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결론이 났어요. 이제 제가 앞전에 양극화되고 성장주 조심을 하셔야 되고 수입 마지노선, 손절 마지노선 꼭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기는 많이 여러 번 드렸는데, 이미 결론 났기 때문에 지금은 얼만큼 잘
대응을 하냐, 그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대형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다시 하락이 들러왔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물론 빠졌습니다. 0.6%라는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대형지수와 아까 봤었던 코스닥의 차이는 뭐냐면 대형지수는 작년 8월 달에 저점 라인대를 깨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깨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 시장에서 가치주들 쪽으로 무게가 실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변동성이 심한 시장은 가치주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가치주가 예전에는 가치주다라고 하면은 음식료라든지 제약 이런 게 필수 관련주고 이제 가치주 이렇게 평가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들 종목들은 성장주로 분류가 되어버렸고 경기 민감된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 자동차 이런 것들이 가치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도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현재 저점을 지켜준 그림이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3주 동안 양봉을 그리고 나서 조정인데 이 조정을 누가 버텨주느냐?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작년 8월 달 매수가 바닥이었죠. 없었던 물량에서 계속해서 기관이 물량을 잡아놨기 때문에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기관이 현재 물량을 제일 많이 쥐고 있는 케이스고 다른 쪽에서 매도를 하는 거를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계속 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개인들의 비중도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올라갈 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앞전에는 상승이 나올 때 서서히 조금씩 올라왔다면은 수급이 이제 쏠림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쏠림이 나올 때는 반등폭이 더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왜 오늘 코스닥 시장이 무너진 것이 코스닥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양극화 시장이 이제는 나타날 것이다. 그 양극화 나타날 때 어떻게 되냐? 성장주란 쪽은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빠지고요. 가치주란 쪽은 시장에서 이미 빠진 만큼 다 빠져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모멘텀만 들어오면 강세를 띈다가 됐었죠. 그러면 어저께 우리가 요 근래 가장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엔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 시그널이 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엔화가 강세를 띄게 될 경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엔화 약세에 대한 피해를 받았던 종목들이 모멘텀을 얻게 되는 건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싸죠. 밸류가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이때 모멘텀이 들어오면은 시장에서 이 종목들은 재평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자동차주들의 급등의 배경이 되겠죠. 그럼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가총액 100종목입니다. 코스닥이라든지 중성은 다 배제를 해놓고 대형주 안에서도 시총 상위 100종목만 지금 분류를 해놓은 건데 오늘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상승이 강하게 나온 것이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상승이 강하게 나왔죠. 원자재 가격이 받아쳤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진 케이스고요. 삼성전기, 기아차, 현대위아,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현대차 전부 다 뭡니까? 자동차 섹터죠. 그리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 한국전력 뭡니까? 방어 섹터입니다. 순수하게. 그리고 나서 그 외적으로 현대제철,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건설, LG전자 전부 다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 철강, 조선, 자동차 이런 것들이죠. 반대로 하락이 나왔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은 하락이 단순 제약바이오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죠. 앞전에 제가 이제 성장주라고 나서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제약바이오, 음식료, 그 다음에 화장품 전부 다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고평가를 받으면서 프리미엄을 받았던 그 종목군들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제 빠지다 어떻게 빠지냐? 유황양의 한미약품, 녹시자 전부 다 제약이죠. 그 다음에 농심, 음식료 업종, 한국콜마, 화장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료 업종, 중국 관련된 소비주, 화장품, 음식료 전체가 다 하락해서 크게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치주란 쪽과 성장주란 쪽이 어떻게 됩니까? 양극으로 갈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양극화가 나타날 때 이쪽에서 대규모 자금이 나갔겠죠. 이 나간 자금이 어디로 갈 거냐? 코스닥 중성이 지금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자금들은 다시 가치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이제 올라갈 때 중심도 이쪽이고요. 시장에서 덜 빠진 쪽도 이쪽이 될 겁니다. 더 빠진 쪽은 이쪽도 될 거고요.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종목들 얘기하면서 뭐 한샘이나 이런 것들도 다 종목을 다뤘었죠.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고 이번에 꺾이면 쌍봉형이 됩니다. 이런 말씀도 참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쪽이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늘 똑같아요. 프리미엄을 받던 것이 어느 순간에 프리미엄이 꺾이게 될 때는 그 하락폭이 굉장히 세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 종목이 많이 빠졌지만 오늘과 어제 많이 빠졌죠. 그래도 얘들은 아직까지도 고평가다 이렇게 시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 한 주 동안에 시장 전체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겨우 이틀이었습니다. 연휴 끝나고 나서 딱 어제와 오늘 이틀이었는데 이틀 동안에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4,600원 매도했으니까 많이 매도를 했죠. 근데 외국인들도 오늘 매도했던 속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제약, 음식료, 화장품 이런 쪽으로 주로 매도를 했고요. 정유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는 4,900원 매수니까 외국인 매도보다 매수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중소형에 대해서는 중심으로 매도를 했고 대형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라든지 건설, 조선 이런 쪽이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타났죠. 그래서 코스닥은 양매도가 기관과 외인들 크게 파는 것 같지 않죠. 3,500억 합쳐서 3,700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이 3,700억이 사실 개인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시장이 좋을 때 매도가 아니라 시장이 많이 안 좋을 때 매도이기 때문에 여파를 크게 미친 거죠.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4.3%가 빠졌죠. 근데 대형이 3% 빠졌고 중소형이 7%에서 8% 사이 그리고 코스닥이 10%가 좀 넘게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동안 성장주의 중심이 코스닥이 좀 더 많았었고 그다음에 중소형도 마찬가지로 많았었는데 성장주가 많이 빠진 그런 그림이 되었다 보셔야 되겠죠. 자, 이번 한 주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 거래소 매매 동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 매도된 종목하고 공통 매수된 종목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일하게 매도한 것이 딱 눈에 띄는 것이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즉 정유주죠. 그 다음에 한미약품, 제약주입니다. 그럼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실적이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연휴가 끝나자마자 어저께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세게 나왔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연휴 기간 동안에 정제 마진이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가가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제 마진 문제인데 정제 마진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정제 마진인데 제가 앞전에도 이제 정유주를 다 팔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정유주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제 마진이 보통 예전부터 10불에서 배럴당 10불에서 12불 정도가 되면은 거의 고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 연초에 10불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조만간 빠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었었는데 사실 이게 지난주에 8불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6불대로 떨어지니까 시장에서 높게 봤던 정제 마진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냐? 비수기라서 그렇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정제 마진 같은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수기는 5월달 넘어서 드라이빙 시즌에 맞춰서 성수기.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난방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또 한 번에 그나마 괜찮은 성수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시기는 뭐예요? 날씨도 풀렸어요. 봄이나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떠나거나 노는 휴가철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제 마진이 뭐 적자를 보거나 이런 구간은 전혀 아닌데 기존에 높았던 수치보다는 떨어졌으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셀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동안 시장 대비해서 강세에 뛰었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싸진 않아요. 비싸진 않지만 시장에서 정제 마진이 크게 떨어졌다는 부분은 그동안에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던 것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이 정유주에서 크게 떨어진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많이 판 거, 공통 많이 판 게 한미약품이죠.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시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시총이 높아졌는데 한미약품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추가적으로 호재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죠. 근데 실제적으로 호재거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대치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때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강세에 뛸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좀 갖고 있었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차익이 또 크게 떨어지는 그런 배경이 된 거죠. 그 외적으로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이런 것들 매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 기관이 팔거나 외인이 사거나 반복됐던 그런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많이 팔았죠. 그 다음에 원유 선물도 많이 팔았고 코덱스 200 그리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까지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레버리지라든지 원유 시장이라든지 코스닥 레버리지라든지 전부 다 뭐예요? 시장이 힘들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매도가 많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수 쪽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를 오늘 좀 많이 샀죠. 그러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는데 삼성전기는 왜 강세에 뛰었었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다음 주 되면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해서 스마트폰 전람회죠. 그게 따른 모멘텀이 있고 갤럭시 7이죠.
그게 이제 조만간 출시된다는 모멘텀. 그리고 주가 많이 빠졌어요. 빠진 상태에서 삼성그룹이 자동차 전장 부품 진출한다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오늘 강세로 연결된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 SDI는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관이나 외인들 주거니 받거니가 들어왔죠. 공통으로 들어온 게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도 꼭 봐야 될 필수 종목 4종목이라고 해가지고 1월 25일인가 27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조선에서는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순수화학에서는 롯데케미칼, 철강에서 포스코, 건설에서 현대건설 딱 4개 들었었죠. 그래서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바닥을 치고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지 않는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들 종목의 특징은 그 당시에도 기관이나 외인들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많이 산 것이 바로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인버스를 샀다는 얘기는 시장을 안 좋게 본다? 똑같죠? 자, 그 다음에 현대차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기아차도 많이 들어오면서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시장에서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배경을 간단히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제가 이제 엔화가 앞전에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엔화 약세로 다시 갈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있다. 근데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효율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며칠 안 갈 거다. 결국은 엔화가 강세로 바뀌니까 시장에서 안 좋다라는 관점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소멸되니까 이게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가치주가 가야 되는데 마땅히 가치주가 특별한 게 없죠. 더군다나 시장도 받쳐줘야 되고 기간은. 물량은 많이 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멘텀들이 들어오니까 자동차가 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그다지 지금 구간에서 좋은 관점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국전력이 유지가 잘 되는 건 뭐예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방어주가 마땅히 없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한국전력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몇몇 가지 통신이라든지 방어주가 있는데 통신이 지금 이제 실적이라든지 향후 전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이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통신이 강한 시세를 못 뽑은 케이스고 한국전력은 아직까지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적의 개선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방어주로서 역할을 강하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들 하나씩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나왔던 한미약품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매수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차트를 보면서 제가 앞전에도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한미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미약품이 그동안 기관이나 외인들이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해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호재가 대형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간 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대형 호재가 터질 게 있냐 없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하죠. 근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던 게 마지노선을 잡으시라고 했었죠. 왜? 상가 패턴을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하단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강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현재 모양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가 패턴 하단을 이탈을 어저께 한 거죠. 어저께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이탈했을 때는 사실 비중 축소라든지 정리 좀 하셨어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오늘 시장에서 크게 급락하고 떨어진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 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대호재가 나오면은 한미약품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시장에서는 기대치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단점인데 학습 효과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제약 같은 경우 예전에도 한번 급락이 한번 크게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가까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또 엄청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뭐냐면 상한가 폭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한 번 호재만 나오면 대형 호재만 나오면 주가는 언제든지 회복할 거야 라는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불과 얼마 전에 봤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오늘도 개인들의 매수가 많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빠질 때마다 개인들은 계속 받을 겁니다. 개인들이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지노선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 모습상으로 박스권의 기본 마디폭만큼 빠진다면은 56만 원에서 58만 원 사이가 지지 라인이 좀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라인대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걸로 보이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70만 원 가격대가 이제 매물이 굉장히 세졌기 때문에 70만 원이 고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미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 나올 때는 비중 축소를 빠르게 하시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들어온 종목 보도록 할게요. 현대중공업 차트를 봐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니까 할 내용은 많고 급해요.
자, 현대중공업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현대건설, 롯데케미칼이 당기 목표치 도달했다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하고 포스코가 아직 목표가 도달이 들어왔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앞전에 설명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추세 라인대를 세기형을 돌파하고 지지 밟고 간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을 때 85,000원 이하에서 매수고, 단기 목표치는 94,500원에서 102,000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들 같은 종목은 어떻게 돼요? 시장의 여파가 상관이 없죠. 왜 여파가 상관이 없냐? 추세 자체를 넘어간 것도 있지만 시장에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매집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간이 올리면서 사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종목이 단기적으로도 뭐 10% 이상이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목표치까지 도달한 것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닥권에서 이런 종목들이 지수는 빠지는 와중에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려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현대건설도 앞전에 똑같은 케이스였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들, 대형주에서도 가치주가 중심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들이 앞으로는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은 눌림을 줄 때, 지금 단기 목표가 왔으니까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청산했다 나중에 재매수하시거나 노리셔도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차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현대차는 앞전에 제가 지지난주였을 거예요. 지지난주 목요일날 현대차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일본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다 하면서 엔화가 약세 뛰니까 현대차가 바로 안 좋다는 식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현대차가 왜 안 좋냐 자꾸 설명을 더 해드렸는데 그때 매수 추천단 가격대를 오늘 이제 살짝 넘어왔어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경이 뭐냐라고 볼 때 싸다는 것도 있지만 기간이 어떻게 있어요? 물량은 많이 지고 있어요. 기간이 작년 8월 달부터 물량을 진입해서 물량 그대로 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올해 좋으면 좋지 나쁘지 않다는 관점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크게 볼 때는 뭐예요? 쌍바닥입니다. 그러면 중요 박스권 하단자를 살려놓고 20선까지 넘어왔죠. 그러면 예전에 받쳐주던 추세 라인대를 오늘 저항으로 인식했는데 이 자리 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앞전에 하락 추세를 돌파하거나 맞고 지지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섹터는 이제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매매 동향 한번 보실게요. 시간이 많지 않죠. 코스닥은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코스닥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굉장히 크죠. 근데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세트리온, 카카오, CJEMA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 관점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세트리온이라든지 카카오, 메디톡스, 뭐 바이오메드, 뭐 휴메디스 전부 다 뭐예요? 성장주로서 부각이 많이 됐던 거잖아요. 바이오 제약, 그죠? 그 다음에 뭐 컨텐츠, 그 외적으로도 핀테크 많이 부각됐던 건데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가 굉장히 큽니다. 500억대, 뭐 900억대 이렇게 세트로만 1,500억 정도 팔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매수가 너무 없어요. 매수가 지금 매도가 나온 건 기본으로 많이 떨어진 것은 200억, 500억 이렇게 기관들도 적게 팔아도 100억 이상씩 다 팔았단 말이에요. 상위로 파는 거는. 근데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온 것이 60억. 나머지 그나마 많이 들어온 것이 20억, 10억대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기관도 마찬가지죠. 컴투스를 제외하고는 30억 이상 들어온 종목이 없어요. 매도는 몇백억씩 떨리면서 매수 들어온 종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코스닥에서 매도한 규모를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금은 어차피 시장에 다시 들어오는데 자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주가 중심이 된답니다. 그래서 가치주가 더 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세트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트론 차트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론이 박스권을 넘어갔죠. 보통 박스권을 넘어갈 때 제가 뭐라 말씀드립니까? 박스권 마디폭 하나 나온다고 했었죠. 그 마디폭이 실제로 계산할 때는 124,000인데 어저께 연휴 동안에 호재가 나오면서 한번 올라갔죠. 올라갔다 바로 무너지고 오늘 또 무너졌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림이 쌍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95,000원, 6,000원짜리 때는 지지가 되겠죠. 당연히. 진짜 박스권 고점이니까. 문제는 뭡니까? 이거를 내려올 때 받쳐준 쪽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쳐주면 좋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외국인 기관이 급격하게 팔았죠. 반대로 누가 제일 많이 샀습니까? 개인들이 제일 많이 산 겁니다. 그럼 개인들만 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지라인선 지켜주는데 추가적 호재가 나올 게 없죠. 왜? 가장 큰 호재는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박수 칠 때 떠나란 말씀이 그 얘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지라인 받고 반등이 나올 때는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0만 8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온다면은 비중 축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말씀을 길게 못 해드릴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또 올라가면은 그만큼 종목 교체해서 크게 수익 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기운도 내시고요. 너무 한쪽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저야 이 방송을 통해서 어느 쪽이 좋다라고 큰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항상 대형 가치주, 어떤 업종, 어떤 종목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지만 시장에서 지금 시장은 크게 볼 때 어느 쪽의 우위가 더 실린지가 확인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셔서 이쪽에서 수익을 복구를 하신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주말들 다들 편하게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